오늘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,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그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제 완전 결심을 하신 거고 보시기에 그죠? 근데 입당도 윤석열 전 총장보단 빠른 것 같고 맞죠? 이런 상황. 제가 확인은 못 해드리지만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? 이 절차라는 게 아니 어떤 전망으로 진행될까요? 이 야당의 어떤 대권 주자 움직임들은 일단 우리 감사원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이 7월 8월 중에 입당하시지 않을까 싶고 저희 당의 경선은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. 정시 출발이 9월인가요, 원래? 원래 이준석 대표가 했던 정시 출발이 그때인가요? 뭐 그렇게 봐야죠. 그 날짜를 확정해서 말하진 않았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, 그러니까 우리 후보 경선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겁니다. 룰도 이제 정해가고 있고.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합류할 것인가.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, 지금으로?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뭐 적절한 때 늦지 않게 들어오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. 조현님은 약간 앞쪽을 희망했죠. 전망보다도 본인을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 아니면 7월 중에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. 그게 본인에게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. 전망은 어떻습니까, 지금 보시기에?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바깥에 세력 구축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 대표가 늦지 않게 들어오실 것 같다고 감을 잡은 거 보니까. 그렇게 잡았었나요? 그러니까 정시 버스 시간을 맞춰서. 버스 시간 맞출 것 같다 이런 얘기죠. 그러면 아니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약간 또 다른 뉘앙스로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. 물론 만나서 조언한 건 아니겠지만 바깥에서 오세훈, 안철수 얘기를 한 거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생각은 그 오세훈, 안철수 케이스처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가요? 본인 말씀대로만 보면은 그런 조언을 한 셈이죠.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마라.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는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후보가 정해지면 나중에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해라는 조언인데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하나로 아우르고 거기서 이탈이 없게 만드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서 그게 바깥에서 그걸 아울러서 나중에 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게 좋을런지 아니면 그 세력을 끌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하는 게 좋을런지 그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윤석열 총장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자면 밖에 있다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들어오시는 게 본인에겐 좋겠다. 근데 전 약간 헷갈렸던 게 이준석 대표는 또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바싹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. 지금 정시 출발한다 그러면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이게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, 그게? 이제 그 조언을 염두에 두고 그 조언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. 그래요?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경륜이 있고 이렇게 노하우도 많으시고. 멘토로서 도움받을 게 많으니까 윤 전 총장이 처음 정치판에 들어와서 바로 대선에 뛰어드는 그 입장에서는 그런 분의 도움을 멘토링을 많이 받는 게 필요하다. 그런 의미인가요? 그런 의미로 봅니다. 근데 멘토링을 받으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늦게 들어오라는 멘토를 조언을 할 거고 거기 따르면 이게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. 그 멘토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자문력이기 때문에 그 참고해서 방향을 정하면 되는 거지. 시킨 대로 다 따라하면 그건 대선 후보가 아니죠.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대선 후보를 해야죠. 그것도 많이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, 조 의원님은? 김종인 옛날에 위원장 본인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고. 생각이 있으셨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죠. 지금도요? 지금도?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지는 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? 상황이. 신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월까지 버틸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
제가 보기에는 그 김종인 예. 대표 저번에 많이 귀를 기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기의 입당을 요구하고 있지만요. 예. 또 일단 최근에 불거진 엑스파일 등등 예. 당 내외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예. 그런 어떤 그 신뢰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. 예. 특히 이제 야당의 집중적인 어떤 이 포화를 맞을 거고 예. 당내에서도 또 검증에 대한 요구가 또 조기에 예, 점화되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예.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윤석열 그 엑스파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. 야당에서 이 윤석열 그 대안을 예. 굉장히 좀 회의 여론이 좀 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예. 보세요? 예. 윤석열 찾고 있다. 그 이전부터 예.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해보신 분이 아니고 예. 또 정치에 발을 딛자마자 학습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대선판이 벌어지고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변수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었죠. 예. 잘 순항해가지고 예. 검증을 잘 거치고 별 탈 없이 그냥 본선까지 가고 이기면은 좋겠지만은 그걸 100% 장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게 범야권의 정권 교체 희망을 올인 예. 영어로 올 베팅 해서는 좀 리스크가 크다. 자꾸 영어가 나오는데. 그래서 다른 대안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그 전부터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또 다행스럽게도 이제 또 우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한번 결심을 하셨으니까. 근데 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두 분이 근데 둘 다 경험이 없는 분이라서 그런 걱정도 있겠습니다. 당으로서는. 예, 그런 점에서 당연히 역할이 중요하죠. 그래서 두 분 다 빨리 당에 들어오시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범야권 후보인데 최종적으로 범야권 후보가 우리 당 내에 당직을 가진 분이 되든 그 두 분 중에 누가 되든 간에 그 우리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거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시고 대선까지 치러야 될 분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죠.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바깥에 있으면 사실 명분이 좀 약하거든요. 우리 당에서 같은 당 동지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거기는 안 도와주고 밖에 우리 당직이 없는 무소속 아닙니까 솔직히. 당적으로 무소속인 분을 갖다 도와준다는 거는 마음이 있어도 몸이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들어오시라는 거죠.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방금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엑스파일이나 어떤 처가 리스크 그것 때문에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만약에 좀 급격히 떨어진다면 그러면 당에서는 급격히 대안을 찾을 어떤 그런 분위기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보세요? 대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이 들어오시면 대안이 될 수 있고 기존에 우리 당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유승민 전 의원이나 또 홍준표 전 대표나 또 기존 주자들 원희룡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 정권 교체의 이 구도는 후보 본인도 물론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누군가를 낙점 또는 선택, 옛날에 궁중용어로 하면 간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민심은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가 있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최재형 전 원장에게 갈 수도 있고 이분도 아니다 싶으면은 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갈 수도 있고 결국은 야권 중에 한 사람에게 선택해서 다 그냥 지지를 몰아줄 겁니다. 신 의원님 보시기에는 요새 윤석열 전 총장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엑스파일이나 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? 일단 이게 이제 파괴력 자체는 아직 검증의 과정이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. 굉장히 큰 내용으로 보면 그냥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검찰 이 조사에까지 이제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클 것 같고요. 문제는 이제 야당이 윤석열 총장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이제 뭐 홍준표 대표께서도 윤석열을 이재명 소위 말해서 스캔들과 함께 이 동일치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제 김종인 대표께서 오세훈과 안철수 케이스를
언급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주목해서 좀 들었습니다. 어떤 일단은 밖에 있는 안철수와 오세훈이 경쟁해서 결국은 사실 불쏘시개로 안철수를 썼단 말이에요. 뭐 정상적인 상황이면 우리 조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이 정당에 진입하기도 전에 많은 엑스파일이라든가 그런 어떤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또 김종인 대표께서는 11월 달까지 입당 시기를 좀 늦춰봐라 이런 것은 보겠다는 그런 뜻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좀 검증 과정을 지켜보겠다 이런 뜻도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 조언을 하는 겁니까?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이란 상품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한다고 보십니까? 신 의원님은? 일단은 오세훈, 안철수 이런 구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. 밖에 있는 안철수와 당내에 있는 오세훈 마지막까지 이제 입당하지 않고 겨뤘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이 지지도가 높았던 안철수 대표는 사실 경선의 불쏘시개가 되고 오세훈 안철수의 지지도를 같이 이용해서 결국 본선 승리를 했는데요. 지금 현재 윤석열 지금 위치에서 보면 대단히 좀 서로 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자신이 불쏘시개로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거라 이 말씀이신가요?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당에서는 윤석열 엑스파일 자체가 야당 내부에서 나왔고 또 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조 의원님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어하고 또 활용해야 될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경쟁자 입장에서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? 조 의원님 보시기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이 있고 엑스파일 있고 리스크 어느 정도 파괴력이라고 보세요?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. 큰 파괴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일단 본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 문제잖아요. 뭐 부인의 문제도 아니고 뭐 다른 분의 문제도 아니고. 본인 문제 그 문제 말씀이신 뭐 형수님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여배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그 성남시장 때 성남 FC 축구단 구단 대기업 후원금 문제, 그 대가성 문제 때문에 이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본인 문제거든요. 본인 문제인데도 잘 관리하면 넘어가는 겁니다. 더구나 본인 문제도 아닌 거는 잘 관리하면 훨씬 더 부담이 적은데 문제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본인 문제든 뭐 지인 문제든 간에 후보 본인의 자세, 마음가짐, 위기 관리 능력, 또 그 사건을 일을 다루는 그 태도, 국민들이 이걸 보는 거지 그 사안 자체는 뭐 그렇게 악성으로 보면 악재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만한 악재도 사실 없었을 수도 있는데. 부분? 노무현 전 대통령만한 만큼 저렇게 악재를 가지고 선거운동 한 분도 없었을 텐데 덤덤하게 하니까 그냥 별 문제가 없잖아요. 그래서 사안 자체도 본인 직접 사안 윤석열 전 총장의 직접 사안도 아니거니와 지금까지 다루는 방식을 보면은 그 네거티브 대응 원칙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말려들지 않고. 윤 전 총장이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. 근데 별다른 대응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, 아직까지? 그러니까 대응 안 하는 게 대응입니다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 많이 하고 자꾸 해명하려고 그러고 완벽하게 이걸 갖다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말려드는 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적게 해야 된다. 본인과 관련된 거 그리고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옆에서 막 쑤신다고 해서 막 다 그거 일일이 반응하고 이러면은 꼬인다, 말린다. 그 점에서 보면은 그 네거티브 대응 원칙을 잘 준수하는. 근데 아직까진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가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언론들도 뭐 대규모 공세가 검증이 계속될 것이고요. 그때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?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그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맡겨놓읍시다.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조 의원님이 아까 영어 쓰셔서 영어 멤버 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그냥 하겠다. 뭐 그냥 학술단체에 맡기면 이런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시간이 좀 지나면?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지 사람들이 안 그러면 그 상황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기가 될 텐데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. 근데 그 대응은 국민들의 관심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. 그냥 상대방들이 막 쑤신다고 뒤흔든다고 그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막 엄벙덤벙 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정말 이거는 당신이 요 정도는 해명 꼭 해줘야 돼라고 하면 그 맞게
딱 적확하게만 딱 해주면 되지. 그 원칙만 지키면은 저는 뭐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신 의원님 보시기엔 대응 잘하고 있는 건가요? 윤 전 총장이? 우선 이제 조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본인하고 관계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. 윤석열 총장 역시 지금 검찰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.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들이 많이 있죠. 더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장모 일은 장모 일이다 한 이 논법도 저는 맞지 않고요. 또 우리 집사람은 술 좋아하지 않는다. 뭐 이런 논법도 아주 정치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그야말로 아까 말린 그런 어떤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어차피 이제 그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상은 가족까지 정말 청렴하고 또 깨끗한 그런 어떤 가족 관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장모 일은 장모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지명받고 있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 또 그 검찰의 직무에 있었을 때도 지금 가족 관계에 관련한 많은 송사가 있거든요. 그것들이 다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들이 검찰에게 있었던 윤석열과 이 관계를 또 이렇게 연관시키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신 의원님 잠깐 예를 들어주셔서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면은, 제 부인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. 이런 어떤 추상적인 해명보다는 지금 제기되는 또 본질에 대한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요. 그 뭐 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사실 뭐 별다른 어떤 본질과는 상관없는 해명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어떤 뭐 유흥업소 이런 얘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주목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검찰 시절에 과연 검찰력을 공정하게 행사했는가 혹은 그 상황이 상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석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검찰 관련된 것은 뭐 부인과 관련된 거든 장모가 관련된 거든 구체적으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제시가 되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예를 들면 1심 판결 나온 조범동 사건 판결 보면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 직접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예를 들어 했는데 결과는 그 원래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런 부분에서 과잉수사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나는 이게 위로해서 과잉수사가 아니랄까. 이런 어떤 본질적인 해명 같은 게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술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좀 반개적인 아주 본질과는 상관없는 해명을 하는 게 지금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. 부인 관련된 거는 사실은 아무도 드러내놓고 팩트를 이야기한 사람이 없거든요. 그냥 삐라 뿌리듯이 흑색 성전물로 그냥 SNS에 막 뿌리고 있고 나서가지고 만약에 진짜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으면 그 본분이 제가 못해도 수십 명, 수백 명은 될 텐데 그중에 민주당 지지자도 있을 텐데 한 사람도 드러내놓고 내가 언제 어디서 그거는 누가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목격했다면 윤석열 총장이나 부인 김건희 씨도 좀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. 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박사 논문, 학사 논문을 운운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또 제기해버렸잖아요. 본인 또 윤석열 총장은 술 좋아하지 않는다. 오히려 내 집사람은 그런 유흥업소에 근무하지 않았다. 아니면 경영하지 않았다. 경영한 일도 없고 근무하지 않았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좀 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마치 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유흥업소에 안 가는 겁니까? 또 술 좋아하지 않으면서 또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합법을 써야지 국민들이 조금 더 그 해명의 진실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그 유흥업소 문제는 사실 어떤 처음부터 지적하지 않는 분들도 많았고요. 뭐 그건 뭐 별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 윤석열 총장의 개인사 중에 그 부분만큼은 이렇게 걸어놓기가 좀 아주 불편한 이야기인데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도 계속 그 문제를 뭔가 가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계속 해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 진작에 했는데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일 없었다고 했는데 자꾸 이제 SNS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
그걸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황적인 걸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고, 없었다고 이야기했으면 그냥 없었으면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. 근데 질문에마다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는 의혹이 다르겠지만, 제가 예를 들어서 언론으로서 궁금한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, 그런 부분은 뭐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, 그런 부분,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,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으로서 관리했던 어떤 검찰권의 행사, 이런 부분. 예를 들어서 조범동 사건이 맨 처음에 시작된 게 펀드 사건인데, 권력형 비리라고 아주 예단을 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검찰력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권력형 비리랑은 상관이 없다.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그런 해명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. 예. 윤 전 총장 입장이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은, 예.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해서 다 유죄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그때마다, 아이고, 이거 잘못했습니다.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. 다 그러면 괜찮은데,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사건이 조국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수사의 배경이 된 사건이고, 그 다음에 그때 투입된 검찰력이 어떤 통상의 수준을 넘어섰고, 이건 다 어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랬을 때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설명,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에, 무슨, 제처는 술을 뭐 잘하지 못하는데, 이게 약간 좀 뜬금없는, 지금 본질과 상관없는데 좀 치중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. 워낙 말 안 되는 이제 의혹을 던지니까, 네. 그런 식으로, 차라리 그럴 때는 말 안 되는 걸 이야기할 때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진짜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이야기해요. 부인께서 먼저 하고 나오지 않아요? 원래 공중파나 언론에서는 한 번도 안 다뤘던 의혹이거든요. 아유, 무슨 말씀을요.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거 보면 좀 불편한 게, 예. 그런 이렇게 말할까 삐라 뿌리듯이 흑색순전 뿌리듯이 이렇게 하는 배경을 가만 보면 진짜 불쾌한 게, 예.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, 그 안에 그런 맥락 안에 보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되면 안 되는 것 같이, 예. 더 나은 삶을 살면 안 되고 계속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보는 약간 차별적인 시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. 예. 그러나 이제 또 분명한 어떤 객관적인 현실은 윤 총장 부인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, 예. 그래서 유흥업소를 하셨던 분이 영부인이 된다 이런데 정서적으로 흔쾌히 용납할 수 있나, 뭐 이런 건 뭐 현실로 어쩔 수 없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, 예. 그런 가정으로 보면은 뭐 온갖 가정을 다 할 수 있는 거죠.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저는 팩트는 하나도 없는데, 예.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흠집내고 폄훼하고 이런 거는 저희 뭐 여당에서도 아마 윤석열 총장의 공적 업무로서의 어떤 이 공정성이랄까, 또 직무의 적합성에 대해서 제기는 했지만, 뭐 윤리로 표현되는 그런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, 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. 제기하셔도 별로. 오히려 또 본인이 이걸 좀 부풀린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최근에 이제 뭐 대학 석사, 박사 이 논문 같은 경우도 본인의 제기에 의해서 언론이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집중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.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윤석열 총장의 직무와 관련된, 또 사생활이 이 공적 직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불공정, 살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있죠. 민주당에서는 그 유흥업소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기하신 적이 없죠? 아직까지는 없죠. 예, 예. 그건 제기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? 저는 뭐 아까 우리 조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직업, 어떤 삶의 형태였든 간에. 언론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조 의원님 말씀이. 그분들은 뭐 계속 거기 계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.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게 당대표가 말해야 공식적인 거냐, 대변인이 말해야 공식적인 거냐. 그 소속 의원들이 말하거나 당직자들이 말하거나.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건 우리 대선 경선에서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. 그 관점에 있어서는,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에 있어서는.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사생활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불공정 사례, 이를테면 대학의 논문이 전혀 이게 근거 없는 표절이 43%까지 이르고, 또 어떤 이 초록은 거의 뭐 7%가 다 베껴 쓴 것이다. 이런 이야기들은 세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, 언론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. 다만 아까 이제 장모일은 장모일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라든가,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총장이 조범동 씨에 대한 기소권, 자기는 공정한 어떤 권력에도 충성하지 않고
오로지 국민과 또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이 공정의 화신처럼 이야기했는데 피고인 당사자를 죄를 다룰 때 그렇게 이 잘못된 실수가 많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99만 원 그 세트 요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을 운영했다면 대단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대통령 자격으로서나 공인의 자격으로서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. 그 해명을 하실 때 저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융업소 이런 문제야 제기를 하지 않다가도 어제 논문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 논문이 보도된 대로 막 40몇 % 완전한 표절이라면 그러니까 근데 그 분이 본인이 해명하신 거에 또 걸려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석박사 하게 하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었다. 이런 그러니까 어떤 자기 모순되는 어떤 해명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제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. 석박사도 남이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자기가 공을 들였겠죠. 뭐, 심지어 뭐, 여기저기 자료를 모아가지고 짜집기를 하더라도 그게 다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거지. 그런 말씀. 하늘에서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. 떨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? 표절해도 된다는 말씀 같아서 그건 절대 아니에요. 그건 아니죠.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의 그 취지는 그거 하는데 내가 시간과 노력이 거기 투자하기에 바쁜데 언제 그런 딴 일 할 시간이 있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. 지금 나오는 그 의혹대로라면 시간 거의 안 될 것 같은데요. 뭐 그래서 그 멤버 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갖다 붙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. 그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. 시간이 필요한 거죠. 실제로 이제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대단히 준비 정도가 굉장히 좀 본인이나 가족들 준비 정도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본인의 대처의 원칙도 대단히 좀 불만스럽다. 그러니까 대학이나 학술적인 어떤 그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표창장 하나 위조도 아주 심각하게 다뤘거든요. 사실 지금 나오는 그 논문에 대한 문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선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범죄 수준입니다. 신 의원님 그 말씀을 뭐 조국 전 장관까지 가면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고 이 얘기를 여쭤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. 재난지원금 말입니다. 그거는 결론이 안 나나요?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혼선이 있는 건가요? 민주당은 도대체. 뭐 정부하고 우리 당 간에 당정청 간에 이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안은 확정됐지만 마지막에 확정된 겁니까 이제? 정부안은 확정됐죠. 정부안은 확정됐죠. 그러나 근데 방안이 확정됐나요? 국회 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어떤 그 국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그 국민들의 의사들 좀 더 그 좀 반영해서 최종 확정될 거로 생각합니다. 아니 그 뭐 신중하게 반영하고 이건 다 좋은데 그 논의 과정이 이렇게 저희 어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죠. 왜 그걸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어떤 처음부터 지적됐던 빤한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 국민들한테 혼선을 줄 문제인가요? 그 부분은 뭐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과정이라는 게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당정 간의 협의도 있지만요. 또 예산안 심의라고는 국회의 고유의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다른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함께 포함해서 최종적인 그 예산안이 짜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도대체 결론은 언제 나옵니까 그건데?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. 뭐 지금 국회 저희들은 그 여당 내에서 어떤 의원총회를 통해서 상당히 의견을 수렴했고요. 또 최고위원회에 유임해서 최고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방침들을 어느 정도 이제 글쎄요. 그게 물론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란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저렇게까지 무슨 헤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. 혹시 조 의원님 시간은 다 됐는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어떤 여당 태도 하나 딱 지적하시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간은.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재난지원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2차, 3차, 4차는 선별 지원을 했거든요. 피해를 입은 계층을 찾아내가지고 맞춤형으로 도와주고 그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5차 지원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금 드리겠다.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용으로도 좀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% 지원으로 그냥 던져버렸고 그걸 이제 정부는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. 그건 혈세 낭비고 오히려 소득 재분배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
많이 잡아도 70% 이상은 곤란하다 해서 당정협의를 해서 80%로 됐는데 국회로 넘어와서 또 90%, 100%로 하면은 당정협의도 아무 의미가 없고 네. 애초에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된 게 좀 답답합니다.